안녕하십니까. 서인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EBS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강의가 생소했겠지만 선생님들도 처음 하시는 거라 지난주까지는 EBS 방송 강의에 의존을 했었는데 우리가 1회고사라든지 앞으로 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차시부터는 교과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5반 담임 정영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조인트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 얼굴도 익히시고 앞으로 이제 등교 개학하게 되면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교과서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차시까지 EBS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시라는 장르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들을 상당 부분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용어들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많이 흘려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용어를 정확히 규명하고 공부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에서 들었던 뭐 시적 정서라든지 화자라든지 전개라든지 시적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방송 강의든 학교에서의 면대면 수업이든 이럴 때 응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에 들어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교과서 작품 들어가기 앞서 딱 1시간만 여러분과 앞서 배웠던 EBS 강의 내용 그리고 선생님 나름대로 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체제로 이러한 패턴을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시가 될 작품은 여기 쓰여 있는 엄마야 누나야 라는 김소월님의 작품을 갖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이 점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꼭 이 점만큼은 지켜줘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작품을 접했을 때 마냥 준비도 안 하고 작품을 읽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휘에 대해서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새로운 어휘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주석, 참고서 같은 걸 보고 그냥 흘려보내면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휘 익히기라는 것은 일단 생소한 언어가 나왔을 때,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낱말 뜻을 찾아보는 거에서 시작해갖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들이 조합되었을 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현대시 공부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빠가 가시고 난 방 안에 숯불이 밭꽃처럼 세워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지용님의 무서운 시계 첫 구절인데 오빠가 가시고 난 방 안에 숯불이 밭꽃처럼 세워간다.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휘를 챙기라는 건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밭꽃이 무슨 색깔이죠? 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통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하얗고 작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숯불이 하얗게 세워간다라는 얘기겠죠. 이러한 어휘와 의미를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참고서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품을 참고서나 문제집 갖고 참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경제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없게 됩니다. 거의 장애에 가까운 그런 장벽에 부딪히니까 이번 기회에 참고서와 문제집을 멀리하면서 또 선생님하고 앞으로 면대면 수업에서 만나게 될 각반의 문학 선생님들하고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해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분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고정관념을 선생님이 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비평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 비평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훌륭한 비평가임을 선생님이 단적인 예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활발하고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비평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쉽게도 수업 시간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난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자발적이면서도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비평 활동을 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그 순간이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이 끝난 5교시예요. 오늘 급식은 맛이 있었다 없었다, 오늘 급식은 좀 차가웠다, 오늘 급식은 간이 너무 셌다, 오늘 고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비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접하는 그 급식에 대해서는 훌륭한 비평을 하는데 왜 작품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할까요? 어려운 공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심만 갖고 작품을 대하면 누구나 쉽게 훌륭한 비평을 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아울러 갖고 시험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학작품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독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예시작품을 갖고 하겠지만 어떠한 단계를 거쳐 갖고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하고 완숙하게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선생님 강의만 듣지 마시고 선생님이 탑재하게 되는 문서 파일 그런 것들을 열어보셔갖고 참고하시면 되고 좀 부지런한 학생은 미리 문서 파일을 인쇄해갖고 거기에다가 필기하시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이런 방송 녹화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진행상에 약간의 미숙함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상황은 펼쳐질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고 이런 수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선생님들도 기술적으로 진보를 할 거고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갈 테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EBS 강의 품질 그 화면 전환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보조 자료들이 제시되는 걸 EBS 강의만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 수준에 맞게 기대합시다. 자, 이따 쓸 본문인데 요건 잠깐 집어넣어두고 자, 많이 힘겨워 보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시라는 것을 분석해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와 소설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 문학이라는 과목에 접근해 들어갑니다. 이제 희곡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고전문학의 작품들이 있는데 문학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좀 단순화시켜 갖고 시와 소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시하고 소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대답이 좀 막막할 겁니다. 시를 다른 말로 서정문학, 소설을 서사문학이라고 해요. 서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서술했다는 거고 서사라는 것은 어떤 인간사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시하고 소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시는 감정 위주로 서술을 하고 소설은 이유와 원인 그리고 결과를 위주로 서술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겠죠. 그 구체적인 건 이제 각 반의 선생님들과 공부하시고 이러한 인간사를 다루고 있는 시와 소설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공연하게 꼭 취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먼저 시든 소설이든 우리의 인간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지나
작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작품의 상황, 정황이라고 그러고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스토리라고 합니다. 시를 공부하든 소설을 공부하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가, 그 작품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 속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인간. 요걸 이제 시에 들어가면 화자라고 얘기하죠. 소설에서는 전달자, 스토리텔러, 그리고 또 소설에서는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반동인물이나 주변인물이나 있어요. 시에서는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 소재하고는 절대 다른 말이에요. 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제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재 나오면 주제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주제는 어떻게 만들까요? 주제는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이 제재에다가 여기 나오는 사람의 가치 판단, 화자의 가치 판단, 전달자의 가치 판단,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로 변해 있는 주인공의 가치 판단이 더해진 게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시를 공부하든 소설을 공부하든 가장 중심이 되는 공부거리입니다. 요 네 가지를 스스로 챙겨보는 사람과 챙겨보지 않고 참고서에만 의존하고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발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요 네 가지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꼭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 거. 각 작품에는 수사법과 그 작품에서만 쓰인 작품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상 특징이라고 하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어떤 작품에든 그 작품의 상황, 정황, 스토리라는 게 있고, 그 스토리 속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거리, 제재가 존재하고, 사람에 의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건 작품마다의 요소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예시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 제재에 대해서 이 작품 속의 인물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법이라든지 표현상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요거 수사법이나 표현상 특징은 왜 구사를 할까요? 멋져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요 수사법이나 표현상의 특징이 바로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작용할 때 그 수사법은 옳게 쓰이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 이론 설명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데, 수사법이나 표현상의 특징이 반드시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 즉 그 작품 속에 인물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일 때만 그 수사법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시 작품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론들은 작품 예시가 없으면 너무나 어렵게 들리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작품을 하나 분석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동요로 들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매체를 통해서 작품으로도 배웠을 수도 있는 건데, 김소월님의 엄마야 누나야입니다. 아주 짧은 시죠. 네 줄로 돼 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줄로 구성된 이 시인데 이 작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을까?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작품의 상황, 정황을 우리가 읽고 뽑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작품은 네 줄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일행과 사행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강변살자라는 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변이라는 얘기예요. 강변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행과 사행에 강변살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강변으로 이사가자. 이사가자는데 문장은 청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엄마한테 누나한테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해요?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화자는 남자일 것 같고 엄마야 누나야 라는 말투를 통해서 화자의 나이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고모한테 엄마야 누나야 그러면 바보 같아 보이겠죠. 이렇게 요 말투를 쓰는 걸로 봤을 때 아주 어린 남자 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어린 남자아이고 그 아이가 엄마하고 누나한테 이사갈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글자에 들어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봐야 되거든요. 이 집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누나에게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품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자에 대해서는 아까 남성이고 어린아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제재는 뭐가 되겠어요?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 이사 가자. 여기서 살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주제는 뭘까요?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뭐예요? 이 가치 판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실제로 가치 판단이라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좋으냐 싫으냐. 가치 판단이라는 말은 좋으냐 싫으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이사 갈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방향이죠. 막 권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수사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사법 하면 여러분들은 뭐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수미상관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수미상관이 아니에요. 수미상관이라는 건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처음에 내가 제시했던 이야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처음에 제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수미상관을 쓰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반복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수사법과 표현상의 특징에서 챙겨야 될 게 반복법이 쓰였다. 이 반복법은 왜 쓰였을까요? 엄마와 누나에게 이사를 꼭 가야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쓰였죠. 자, 두 번째로 돈호법이라고 시 작품을 진행하다가 누군가를 불러대는 방법 이걸 보고 돈호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했는데 강변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변에 가면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제 강변으로 가면 뷰가 좋고 아주 좋은 집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강변으로 이사 갔더니 좋은 게 금모래빛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고 앞에 그 뒤에는 갈리페 노래 갈리피 부스럭거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이건
모래밖에 없는 황무지, 그리고 바람소리, 스산한 바람소리밖에 없는 강가로 가서 살자라는 이야기예요. 강가에는 집도 없겠죠? 이건 뭐냐면 강가로 가서 움막 짓고 살더라도 움막도 못 짓고 그냥 구덩이 파고 살더라도 우리 이곳에 살지 말고 강변으로 이사가서 살아요 라는 요구죠. 그럼 뭘까요? 이건 강변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곳이 싫어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짧은 작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자발적인 독서를 할 때 참고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엄마야 누나야 라는 작품을 아주 옷 잘 차려입고 예쁘게 미성을 내는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부를 때는 아주 그냥 강가에 가서 놀아요 이런 노래로 들을 수 있지만 이 작품을 찬찬히 문맥을 따져가면서 살펴보면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장이 없는 어떤 가정의 어린아이가,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와 누나에게 사람들이 있는 이곳 말고 사람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만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주 슬프고 처절한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앞과 뒤에서 시 분량의 2분의 1을 하려 하면서 강변으로 갈 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강변에 가면 뭐가 좋으냐? 모래와 갈잎의 바삭임밖에 없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밖에 없는 그곳이지만 그곳으로 가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사를 가자는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가요라고 얘기하면서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에 대한 강렬한 열망, 강렬한 요구 이런 게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수사법 살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엄마와 누나를 불러대면서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고 금모래와 갈잎의 소리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죠.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쓰이면 우리들은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가 쓰이면서 시의 분위기가 밝고 감각적이고 뭐 쾌활하고 그런 줄 아는데 여기서 이 감각은 뭘 드러내고 있을까요? 선명한 감각을 통해서 아이의 슬픔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작품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만 깨달으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그런 것들을 반복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수준 있는 독자로, 감상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차시에는 교과서 90페이지에 농무라는 작품을 할 것입니다. 교과서 90페이지에 농무라는 작품이 있어요. 농무라는 작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교과서에서 읽어보시고 교과서 주석에 나와 있는 낱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학습활동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면 제가 수업할 때 훨씬 더 많은 사항들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시 신경님의 농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